(14년) 만에 정상에 올라선 두산 베어스. 2015년 전무후무한 성적, 통합 4연패의 주인공 삼성 라이온즈. 구도 인천 야구의 부활을 이끈 SK 와이번스. 이들 팀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너 정신 차리라. 내가 너를 점수 50%라고 그러는데 너 정신 안 차리고 하면은 우리 팀 망한다. 양의지, 박경환, 진가병. 모두 좋은 포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구는 절대적으로 포수가 강해야. 일단 야구 승패를 좌우하는 포지션은 피차 캐쳐예요. 야수들의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투수가 던질 공을 결정하는 포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라운드의 야전 사령관이라 부릅니다. 야구장에서 감독은 너라. 야전 사령관의 명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 포수 한 명 때문에 그 팀의 모든 색깔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포수가 있는 팀은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수가 좋은 포수일까요? 기분이 많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요. 포수는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팀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고된 자리.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포수의 자질. 응용력, 창의력,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기술이겠죠. 기본적인 포수로서의 기술. 자, 홈에서 자신만의 무기가 없다면 험난한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포수의 비밀. 그들은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까요? 캐쳐, 포수는 섬세하다. 저는 그냥 타자 박경환보다는 포수 박경환이 좋아요. 네. 타자 박경환보다는 진짜 포수 박경환이라는 그런 앞에 네이밍을 딱 붙일 때. 야구 포지션 중 극한 직업이라고도 불리는 포수. 포수는 다른 야수들과 외관부터 다릅니다. 각종 보호 장비로 온몸을 무장해야 하는데요. 착용 장비 무게만 무려 3kg에 육박합니다. 포수 박경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타자 박경환 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3할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때 홈런왕은 해봤긴 해봤지만 그래도 포수라는 임무는 첫 번째 집안 살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디펜스거든요. 어찌됐든 팀의 안방을 지키기 위해 투수의 표적이 돼 공을 받아내는 포수. 공의 움직임에 따라 한 경기에서 수도 없이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타자의 뒤에선 유일한 수비수. 그래서 포수는 수비 범위와 부담이 높은 포지션인데요. 무거운 장비를 찬 채 홈플레이트 뒤쪽으로 날아오는 타구를 잡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것도 모두 포수의 역할입니다. 장비 무겁고 뭐 힘들고 땀 많이 나고 많이 다치고 많이 맞고 그래서 안 한다지만 이 다른 위치에서는 절대 못 느낄 수 있는 진짜 그 포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희열. 저는 다시 태어나도 포수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강력한 공에 방망이 한번 휘두르지 못하는 타자들. 뛰어난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넘나들며 타자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투수 몫일까요? 네, 역시 야구는 투수 경기고 투수가 승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데 포수가 공을 못 잡아준다면, 포수가 공을 못 막아준다면, 포수가 생각이 없이 그냥 사인을 부른다면 프로야구 최고라 불리는 투수조차 어쩔 수 없는 것. 바로 실책입니다. 투수가 아무리 위력적인 공을 던진다 해도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한다거나 빗나간 송구로 점수를 내준다면 경기의 흐름은 상대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포수의 미스플레이는 투수를 흔들리게 하고 실점과 직결됩니다. 난 죄송한 마음이 크죠. 선수로서, 프로 선수로서. 이만큼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자책하면서 막 거기서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포수는 엄마다. 집에서 살림 제대로 못하면은 여기 있는 거느리고 있는 자식 다 죽을 수 있다. 공은 뒤로 빠졌습니다. 3루 주자 득점. 실책은 경기를 허무하게 내줍니다. 또 홀로 쳤어요. 그래서 포수는 확실한 기본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좋은 포수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신체적인 조건 상황에서는 튼튼한 하체, 그리고 공을 잘 잡을 수 있는 캐칭 방법,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 강한 어깨, 2루나 강루에 자신이 송구해서 주자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스피드, 다양성의 신체적인 조건이 필요하고요. 인사이드 웍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투수가 가지고 있는 구종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은 공을 갖다가 무기로 활용할 수 있고. 좋은 포수의 강력한 첫 번째 노하우. 프레이밍이 승수에 미치는 영향. 두산과 NC의 플레이오프 3차전. 3회 초 NC의 1번부터 4번까지 이어지는 좌타 라인에 막혀 위험에 처한 유이관. 강타자 테임즈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스트라이크 존에서 약간씩 벗어난 공은 연달아 볼이 됩니다. 심판들하고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팀하고 싸우는 이유가 볼 한 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볼 한 개 가지고 차이가 들어갔느냐 나갔느냐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건데. 3-1의 볼 카운트. 스트라이크가 절실했던 상황. 결국 유이관은 적시타를 맞고 마는데요.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기술. 프레이밍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약간 벗어난 공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하는 합법적 속임수, 프레이밍. 기술이죠.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특히 미트질이라 그랬거든, 우리 때는. 미트질을 잘하는 그 포수들은 심판을 많이 속였죠. 프레이밍은 공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조금 낮지 않았나요? 분명 공은 스트라이크 존 아래로 떨어졌지만 포수가 손목을 부드럽게 이용해 존 안으로 끌어올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스트라이크 존 선에 걸친 것처럼 말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베테랑 심판한테는 만약에 미트질을 갖다가 뭐 이렇게 현란하게 하면은 뒤에서 발로 퍽 차지. 나바로. 스트라이크 하나라도 늘리려고 절묘하게 미트를 움직이는 포수와 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심판의 치열한 싸움. 마무리에 대한 벤원. 포수들이 손기술, 프레이밍을 연마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원바운드 된 공은 아무리 프레이밍이 좋아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수 없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볼을 스트라이크 만드는 기술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은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아래로 끌어내려 잡는다면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든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선수들 가리키는 건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미트질을 잘못해가지고 볼로 만드는 그런 선수들을 방지하는 거죠. 2014년 준 플레이오프 2차전. 1차전에서 승리한 LG가 승기를 잡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경기. 9회 말 선두 타자에게 던진 결정구는 몸쪽 낮은 곳을 파고드는 직구. 포수 최경철이 약간 낮은 공을 자연스레 끌어올려 스트라이크로 만듭니다. 두 번째 타자는 뚝 떨어지는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 포수 최경철의 프레이밍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뭐 반대적으로 타격을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어떻게든 하나 맞고 어떻게든 잡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프레이밍은 경기에 나비 효과를 줍니다.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포수는 한 시즌 평균 230점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0점이 1승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니 포수의 손놀림만으로 팀의 승리에 2, 3승을 보탠다고 볼 수 있겠죠. 잠실 야구장에는 포수의 프레이밍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트랙맨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실에서 1000개 이상의 포구를 기록한 두산과 LG 포수 4명을 평가해 봤는데요. 규정상의 스트라이크 존보다 좌우가 넓고 세로가 짧은 실제 스트라이크 존을 기준했을 때 최경철의 경우 존을 벗어난 106개의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냈습니다. 평균 포수에 비해 36개의 스트라이크를 더 만들어낸 셈이죠. 이를 산출해보면 최경철은 프레이밍만으로 1승을 더 챙긴 건데요. 덕분에 투수는 마음 놓고 공을 던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을 들게 되는 거예요. 아, 저쪽 코스까지는 심판이 잡아주는구나. 아, 오늘 포수의 캐칭이 좋구나. 마음 놓고 던져도 되겠구나.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죠. 투수한테.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다 보면 그날의 게임을 좀 더 편하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신호의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죠. 강하게 날아와 포수 밑에 꽂히는 공. 프레이밍은 결정적인 순간 더욱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일 때가 문제지. 박빙 게임에서 1대1 게임에서 1점차 게임에서 미트질 하나가 스트라이크를 잡았다 뒀다 하면은 2015년 4월 26일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 7회까지 6대2로 앞선 LG. 하지만 마무리 봉중근의 부진으로 어느덧 점수는 7대3. 1-4-2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온 이동현. 하지만 이미 흐름을 탄 NC 타자들의 강세는 계속됐는데요. 어느새 점수는 단 1점 차이. 9회 말 2사 말루. 타석엔 NC의 간판 타자 나성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 스트라이크 하나면 이대로 승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미트질을 성공시킨 최경철. 최경철의 특급 프레이밍이 경기를 승리로 지켜냈습니다. 자신감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어렸을 때 훈련량이 어마어마하게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진짜 도망가고도 싶고 하기도 싫고 너무 아프고 몸도 아픈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현역 시절 포도 대장으로 불렸던 박경환도 수없이 연습한 기술. 승패를 좌우하는 0.1초의 법칙. 도루 저지입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주자들은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뜁니다. 도루 저지는 2루를 지킬 뿐 아니라 아웃 카운트까지 올려주는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자가 아웃이 되면 이제 문상에 주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1루에서 2루를 훔치는 도루의 성공률은 70%를 넘어야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포수의 도루 저지율은 30%가 돼야 실점을 막을 수 있죠. 도루 저지율 3할의 포수를 좋은 포수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도루는 득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비하는 포수 입장에선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캐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깨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어깨만 강한 사람을 지금 자꾸 어깨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강하게 던지는 것만으로는 도루 저지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포수들은 도루 저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루로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야구가 이 송구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아까도 포수 던거 봤지만은 막 원바운 던지고 이게 정확히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투수도 빠르게 또 할 수도 없고. 왜? 자기 몸 투구 바란스가 있기 때문에. 포수가 2루 송구 연습을 하는 이유. 실제 경기에선 도루 저지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루 저지 실패로 한 베이스를 내준 것이 곧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지나치게 포수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주자의 스타트는 투수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거마저도 상호간에 소통적인 내용으로 빠른 주자이니까 네가 좀 빨리 행동을 해줘 라는 개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 의사가 전달되고. 100m를 12초에 달리는 선수라면 한 베이스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3.3초.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를 거쳐 2루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역시 3.3초. 3.3초의 승부. 쉽지 않겠죠? 미국도 그렇지만 1초 80의 기준을 잡아요. 캐쳐가 공을 잡음과 동시에 세컨에 정확하게 던져지는 그 송구 시간이 팝타임이 1초 80. 연습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경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2초. 여기서 뛰어난 포수를 가리는 기준 하나가 등장합니다. 포수가 2루로 공을 던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바로 팝타임이죠.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뺏겨버리면은 일단은 어차피 그 안에 주자가 그 몇 초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초를 뺏겨버리면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적게 되죠. 주자 뜁니다. 2루 쏩니다. 2루에서 보통 수준급 포수에게 팝타임은 2초 이내 최소 1.8초가 요구되는데요. 투수에게서 공을 받자마자 2루로 공을 던지는 과정이 2초 안에 완료되어야만 주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도루 저지가 뛰어난 포수들은 대체로 2초 이내 팝타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투수의 공을 받으면 간결한 동작으로 공을 뺀 후 강하고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포인트. 무려 4할에 가까운 도루 저지율로 2015 시즌 도루 저지율 1위에 빛나는 삼성의 주전 포수 이지영. 일 년 만에 도루 저지율을 1할이나 상승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체중 감량. 몸이 가벼워져 송구도 빠르고 정확해진 건데요. 팝타임이 짧을수록 도루 저지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포수들은 팝타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이건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뛰는 주자들에 대해서 제가 대처가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이 푸드웍이라고 봐요. 이 푸드웍이 다리가 얼마큼 빠르냐에 따라서 이 어깨 공 던지는 거는 사실 공 잡아서 이거 올리는 거는 이건 0.01밖에 안 돼. 이거는 얼마 안 돼. 이 스텝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 야수가 타구에 대처하는 발의 움직임, 좋은 수비의 기본이라 불리는 푸드워크. 포수의 경우 투수로부터 받은 공을 2루로 던지는 과정에서의 발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푸드워크를 얼마나 빠르고 간결하게 하느냐에 따라 팝타임도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한 논리겠죠. 이주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못 잡을 것 같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좀 좋죠. 이제 딱 앉았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가 주자의 도루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2루에 던지려고 스텝을 하지 않습니까? 스텝을 할 때 그 주자가 뛰는 게 보여요. 눈에. 먼저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 그때 얼마만큼의 이걸 정확하게 던지느냐 아니면 주자를 보고 이게 좀 급해져서 서두르냐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야수들이 도루를 할 때 미국식으로 오른쪽으로 스텝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공 잡기 전에 스텝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 옛날에 공 잡고 스텝하고 던졌는데 지금 공 잡기 전에 스텝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빵. 그게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워도 해야지 뭐 어떻게 뛰는데. 소위 안좌싸로 유명한 조인성은 2루 송구 시간을 줄이고자 푸드워크 시간을 아예 없앤 채 앉아서 던지기도 하는데요. 도루 실패. 포수가 투수의 견제로 잡아내는 주자가 아닌 포수가 주자를 자기의 포수의 견제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만들어낸 약 5할 때 4할 이상 5할 때의 그 도루 저지율은 이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앉아서 도루 저지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
꾸준한 연습과 정확성 덕분입니다. 보통 포수들은 서서 많이 던지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진기명기 이런 야구 TV를 보면서 앉아서 하는 거를 보고 나 흉내를 한번 내봐야지 했는데 그게 연습을 했던 게 가능하더라고요.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풋워크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앉아서 공을 받아 2루로 던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도루 실패. 신종기. 어차피 이런 낮은 공 바운드나 변화구 왔을 때 캐칭해서 서서 던질 때 그 모션이랑 보다는 오히려 낮은 공을 앉아서 던지다 보면 오히려 그 초가 더 단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영명의 볼 카운트. 실제로 팝타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서서 던질 때의 팝타임입니다. 2루로 갑니다. 아웃입니다. 이번엔 앉아서 던질 때의 팝타임. 서서 던질 때보다 더 여유롭게 주자를 잡아냅니다. 보통 투수들이 주자 나가면 타자보단 주자를 신경 쓰기 때문에 도루를 잡으려고 거의 직구의 패턴을 많이 가져가는데 저는 주자가 있건 없건 있을 때도 주자보다는 약간 타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타자의 볼배합을 읽으면서 변화구도 던져서 변화구를 앉아서 던지기 때문에 조인성은 도루 저지 하나로 타자와의 볼 카운트도 유리하게 가져가고 주자의 아웃 카운트까지 추가합니다. 도루 실패. 신종기. 현대야구는 각 구단에 엄청나게 발이 빠르고 센스가 있는 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동장이 변화되면서 공격적인 야구에 대한 형태로 변했잖아요. 근래에 들어서 3할 중반 이상 정도의 도루저주의라 그러면은 거의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빠른 주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강요를 할 수 없는. 2015년 6월 하나와 NC의 경기. 에이스 해커는 개인 최다승 타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NC 상대 4할 6푼 1리의 타율을 기록 중이던 김태규. 해커를 상대로 1회부터 3점 홈런으로 선취점을 얻어냈는데요. 1회 이후 득점을 하지 못한 한화는 8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맞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주문을 하거든요. 포수로서. 해커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볼넷으로 득점권까지 노려보는 한화. 하지만 그때 나온 NC 포수 김태군의 결정적인 도루 저지. 좋은 수비 후 타석에 들어선 김태군. 투수의 몸쪽 높은 공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걷어내 3대3의 균형을 깨는 홈런을 날립니다. 이 홈런으로 해커는 시즌 8승까지 거머쥐게 되죠. 시즌은 길고 얼굴은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싫은 소리 하면 일단 얼굴 보면 보기가 싫잖아요, 사람이. 그 이제 심리적인 걸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포수에게 포구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포수도 투수의 공을 놓치거나 빠뜨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실수를 줄여야만 좋은 포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더욱 포수에게 중요시되는 능력 중 하나, 블로킹입니다. 투수가 저한테 어떤 공을 던지든 저를 맞히든 포수는 무조건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다 막아야 되고 잡아야 되거든요. 포수가 공을 막지 못한다면 투수는 낮은 공이나 변화구를 마음껏 던질 수 없겠죠. 실점을 막는 최후의 저지선, 블로킹. 공을 잘 잡을 수 있는 캐칭 방법, 잘 막아낼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은 그 웬만한 용기 없으면은 그 타자가 스윙하는 앞에서 원바운드가 앞에 떨어지는 내용을 갖다가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막아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캐쳐라고 아무나 안 친다고 될 수는 없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포수의 블로킹 방법입니다. 블로킹의 기본은 공을 몸의 중심으로 가져가 흡수하듯 앉는 것입니다. 이때 양팔을 겨드랑이에 붙여 공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자세.
주의할 점은 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턱을 들면 상체가 뻣뻣해져 공이 몸에 맞고 튕겨 나가기 십상입니다. 공을 몸으로 맞기 때문에 몸의 각도 또한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포수는 앉은 자리에서 양옆으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이 크게 튕겨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몸을 45도로 틀어서 블로킹하면 공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의 방향과 바운드를 예측하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게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떤 방향은 있어야 되겠죠. 주자가 있다면 공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실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블로킹 자세는 또 다른데요. 주자가 1루에 있다면 송구를 위해서 공을 몸의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주자 2루 상황, 추가 진루를 막기 위해 공을 몸의 왼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주자가 3루에 있다면 무릎을 땅에 찍든 양발을 뒤로 빼든 맞기 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수는 되도록이면 맞춰줘야 돼요.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돼요. 투수가 던지는 공뿐만 아니라 야수가 던지는 공도 받아내야 하는 포수. 야수의 공은 홈승부로 연결됩니다. 실점을 막는 최후의 저지선이죠. 저는 지금까지 밀린 적이 없습니다. 브로킹 하나는 저는 야구는 못했는데 그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브로킹 하나는 잘해가지고. 해태왕조 시절 안정적인 투수 리드와 뛰어난 홈 블로킹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포수 장채근. 해태 주력 포수이자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죠. 1988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우승 3연패를 달성한 해태 타이거즈. 그 안에 포수 장채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저희들은 공 오기 전에 맞고 있었어요. 포수 그 책임감 때문에. 공이 안 하든 난 여긴 지킨다 이런 무슨 좀 무식한 야구지. 옛날엔 그랬어요. 여기를 일단 막아놓고 그다음에 공 잡았어요. 그러니까 공 오기 전에 까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자들은 뛰어왔는데 막고 있으니까 까고 들어가는 거죠. 홈플레이트는 실점을 막아야만 하는 포수와 득점을 올려야만 하는 주자의 집념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포수는 온몸을 방패 삼아 홈을 지켜냅니다. 저도 뭐 캐치하면서 많이 다쳐봤는데 보기는 뭐 그림은 잘 나와요. 꽉 부딪히고 뭐 그냥 먼지 확 하고 쫙 일어나는 게 멋있는데 그 선수들은 죽어요.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이 샌드백 있지 않습니까? 샌드백을 이렇게 어떤 반동이라 해야 되죠. 이게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누가 옆에서 샌드백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치는 그 정도의 통증이 있거든요. 예, 이게 그때는 안 아파요. 근데 이제 떡아웃 들어가면 진짜 아픕니다. 경기하다 보면은 입구 하거든요. 근데 경기를 끝나고 샤워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몸이 이제 녹초가 되죠. 힘들어서 이제 골반이랑 무릎, 허리, 뭐 목부터 다 막 쑤시고 누구한테 이렇게 맞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많이 받죠. 예. 부상을 줄이기 위해 홈 블로킹에도 기본이 있는데요. 우익수 혹은 중견수가 홈으로 송구를 한다면 홈 베이스의 한쪽을 비우고 기다리다 왼쪽 다리 보호대로 베이스를 막습니다. 달려오는 주자를 위해 홈 베이스를 비워두고 공을 받자마자 왼쪽 다리로 베이스를 막으며 태그. 만약에 공이 좌익수 쪽으로 간다면 몸을 틀고 기다리다 오른쪽 다리 보호대로 베이스를 막아냅니다. 타구가 좌익수 쪽으로 날아가자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송구를 기다리는 포수. 공을 받자마자 오른쪽 다리 보호대로 홈 베이스를 막아냅니다. 주자와의 힘 대결에서 버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1루 쪽으로 쏠린 송구라면 왼쪽 다리로 베이스를 막습니다. 주자 2, 3루 상황에서 맞은 적시타. 포수는 왼쪽 다리로 베이스를 막은 채 1루 쪽으로 쏠린 송구를 잡아 미트 안으로 주자를 태그합니다. 홈 블로킹의 정석이죠. 하지만 늘 이론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실제 경기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데요. 어차피 대비하고 부딪히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다쳐요. 근데 멍하니 있다 다치고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오면 어차피 같이 부딪히면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칠 일이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걸 자제를 시키더만요. 뭐 현대 야구가 워낙 힘들이 좋아져가지고 웨이트도 많이 하고 얘가 이제 부딪히면 그 쎄 부딪히다 보니까 부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제를 시키고 저는 그건 찬성이라고 봅니다. 강한 어깨, 빠른 발 동작, 다양한 요령. 하지만 좋은 포수가 되기 위해선 보다 세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타자를 상대하는 요령, 볼배합입니다. 맨 처음에는 포수를 하면서도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프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33살 정도 되니까 내 생각에 그때부터는 야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포수를 그라운드의 야전 사령관이라고 부르는 이유. 포수는 투수의 구종과 코스를 비롯해 야수의 수비 진영, 커트 플레이까지 덕아웃에서 시작된 사인을 그라운드로 전달합니다. 감독, 코치, 투수, 야수들에게까지 사인을 받고 보내야 하는 포수. 헷갈리지는 않을까요? 헷갈리는 건 없어요. 그래도 포수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투수 사인 이렇게 해서 몇 번 사인이 있지. 수비 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사인이 있지. 100%면 1루, 3루 뛰어들고 2루 포스터가 1루 가고 유격수 3루 가고 이런 사인이 하나하나 다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 처음에 프로가. 헷갈리면 일단 땅을 보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처음은 생각하고 그래도 많이 헷갈린다. 그러면 타임하고 피치한테 올라갑니다. 진짜 예를 들면 제스처를 막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건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제스처를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 앉기 전에 하는 제스처 그게 진짜예요. 포수가 보내는 암호, 사인의 기술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은 재작년과 다른 지금 이 구속에 그렇죠. 포수에겐 생명선과 다름없는 손가락. 손가락으로만 사인을 보내야 하기에 그들만의 암호는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오고 떨어지는 변화고 참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패턴을 조합해 사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3번 맞으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사인 뭐 해가지고 그런 사인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들키는데 그것마저도 들킬 때가 있어요.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만든 이유, 당연히 타자를 잡고 승리를 얻기 위함이죠. 포수와 투수는 사인을 통해 다양한 구질 중 타자를 상대할 한 가지를 고릅니다. 강력한 피차 있으면 캐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피차가 강력하니까 타자한테 뭐 압도하면은. 근데 그런 피차들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타자를 잡기 위한 포수의 두뇌 싸움, 바로 볼배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대다수 피차들이 135km에서 145km 사이에 그 10km 안쪽에 있는 피차들인데 이 눈에 너무 많이 타자들이 이제 그 스피드는 익혔어요. 그러니까 피차들이 살라고 커브 던지다가 이제 그다음에 슬라이더 던지다가 젠지약 갔다가 투심 뭐 여러 가지 변화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섞느냐가 캐차가 중요한 거야. 상대 타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포수의 볼배합은 경기 시작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수들한테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포수가. 더 중요한 건 투수들 더 편하게 던져주고 더 안타 하나 안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타자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술. 하지만 볼배합이 어려운 건 여기엔 정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투수와의 신뢰, 그리고 포수의 경험입니다. 완봉을 시켰어요, 오늘. 그런데 그날 완봉을 시키는데 이 카브 변화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그래서 4일 쉬고 5일 때 또 선발 나왔을 때 투수는 그 변화구를 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구가 그때 같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볼배합의 정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유효한 패턴은 존재하는데요. 포수는 먼저 느린 공을 요구합니다. 잠시 타자가 방심한 사이 이번에 빠른 공으로 승부합니다. 높이 조합이라 상하 조합. 포수는 타자의 약점을 미리 분석해놓고 그에 맞는 볼배합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무조건 승리를 부르진 않습니다. 투수는 그걸 자꾸 승부구로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그 전에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포수가 빨리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을 가서 바꿔주고 오늘은 그 볼보다는 몸쪽 싱카가 잘 든다. 이걸로 승부를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투수를 달래주고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3차전 많은 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한 볼배합과 투수 리드로 박경환 선수를 뛰어넘을 포수는 없다고 평가합니다. 박경환은 타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볼배합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볼배합은 섬세함에서 출발합니다. 타석에 들어올 걸음걸이부터 봐요, 저는. 네, 타석에 들어왔을 때 걸음걸이가 걸음이 빠르다, 좀 느리다, 고개를 예를 들어 고개를 정면을 보고 들어오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 그럼 뭔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었어요. 상대 컨디션을 통해 직구를 노릴 때는 변화구를, 변화구를 노릴 때는 직구를 던집니다. 참아내는데 진감용 원쓰리까지 몰려요. 그리고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박경환의 볼배합은 더욱 과감해집니다. 박경환은 어떻게 이런 볼배합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 박경환이는 이렇게 하면 뭐 하면은 뭐고 뭐 하면은 뭐고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밑그림을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현장에서 그거를 응용을 못하면 이 밑그림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박경환의 볼배합은 상대의 예측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총으로 바깥쪽 승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볼배합은 투수의 컨디션과 타자의 행동을 철저히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물인 것이죠. 삼진 경기 끝. SK가 4대2 승리, 3연승 질주. 초구를 딱 던져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저 볼 하나만 딱 던지고 나면 그러면 볼 하나로 인해서 그 다음 로케이션이 딱딱딱 나오기도 되고.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공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투수와 포수의 신경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변수까지 감안할 포수의 마지막 기술이 필요합니다. 포수는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투수가 잘 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안 될 때는 이 친구가 왜 안 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저 성질이 우크는 성질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야구 할 때만큼 그걸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제가. 투수도 가서 달래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1학년 투수가 들어와도 4학년 포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투수 위주입니다. 포수가 성질 내거나 원바운드 던졌다고 볼 못 던진다고 성질 내면 그건 내한테 혼납니다, 진짜. 투수의 컨디션은 당일 승부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투수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역할이 바로 포수인데요. 그 투수의 좀 어려운 얘기지만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볼 정도의 그런 서로의 그런 소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포수의 배려심은 결정적 순간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2010 한국 시리즈 4차전. 시리즈 전적 3승을 달리던 SK 마운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SK는 김광현을 마운드에 올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포수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순간적 그날의 투수의 우리 투수의 컨디션이나 상대방 타자의 컨디션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4대 0으로 앞선 8회 말 1사 말루. 위기 상황에서 김광현은 몸에 맞는 볼로 삼성에 1점을 내주는데요. 예, 누구 볼 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이렇게 승부하면 되겠는데 하고 딱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 투수 볼이 또 좋을 때도 있을 거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적으로 완전 패턴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9회 말 2사 2루에서 좌전 적시타를 맞아 또 한 점을 내준 SK 김광현.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길은 쉽사리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2010년 한국 시리즈는 박경환에겐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제가 아킬레스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참 좀 대수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를 못 한다고 병원에서. 2009년 6월 시즌 도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된 SK전력의 핵심 박경환. 그의 팀의 한국 시리즈 준우승은 그저 아쉬울 뿐이었는데요. 참 그때는 진짜 절박함이라고 그럴까요? 야구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막 진짜 어떻게든 해내고 싶고 그런 게 진짜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더 진짜. 그래서 더욱 간절했던 승리. 2010년 한국 시리즈 4차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9회 말 투아웃. 초구 높았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은 계속해서 볼. 김광현은 긴장감 때문인지 제대로 제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수 박경환은 눈빛으로 손가락으로 김광현을 다독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투수는 이거 하고 싶고 서로 마음 안 맞고 근데 너는 왜 이거 던져서 맞았냐 안 맞았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싸움 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통 안 되면 부부싸움 나요. 야구에서도 투수하고 싸움 나요. 네. 그러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투볼에 투볼 원 스트라이크 상황. 투수는 포수의 리드를 믿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세 투볼. 네, 변재우 선수 좀 투볼 투 스트라이크. 이제 마지막 공 하나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결정짓게 됩니다. 사인해야 던지지만 던져야 되는 사람은 투수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게 최상의 기분은 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흔들리는 투수에게 박경환이 준 사인은 김광현의 주무기 슬라이더. 우승을 확정지은 결정적인 순간 투수는 모자를 벗고 자신을 이끌어준 선배 포수 박경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SK를 승리로 이끈 건 환상의 배터리 김광현과 박경환이었습니다. 장비 무겁고 뭐 힘들고 땀 많이 나고 많이 다치고 많이 맞고 그래서 안 한다지만 이 다른 위치에서는 절대 못 느낄 수 있는 진짜 그 포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희열 진짜 최고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다시 야구를 한다고 그래도 네. 팀의 눈과 머리가 되는 위치. 좋은 포수를 결정짓는 지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진짜 포수의 중요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캐쳐. 포수는 섬세하다. 까지 노려보는 한화. 하지만 그때 나온 NC 포수 김태군의 결정적인 도루 저지. 좋은 수비 후 타석에 들어선 김태군. 투수의 몸쪽 높은 공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걷어내 3대3의 균형을 깨는 홈런을 날립니다. 이 홈런으로 해커는 시즌 8승까지 거머쥐게 되죠. 시즌은 길고 얼굴은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싫은 소리 하면 일단 얼굴 보면 보기가 싫잖아요, 사람이. 예, 그 이제 심리적인 걸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포수에게 포구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포수도 투수의 공을 놓치거나 빠뜨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실수를 줄여야만 좋은 포수가 될 수 있죠. 튀었습니다. 3루 주자.
그래서 더욱 포수에게 중요시되는 능력 중 하나, 블로킹입니다. 투수가 저한테 어떤 공을 던지든 저를 맞히든 포수는 무조건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다 막아야 되고 잡아야 되거든요. 포수가 공을 막지 못한다면 투수는 낮은 공이나 변화구를 마음껏 던질 수 없겠죠. 실점을 막는 최후의 저지선, 블로킹. 공을 잘 잡을 수 있는 캐칭 방법, 잘 막아낼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은 웬만한 용기 없으면은 타자가 스윙하는 앞에서 원바운드가 앞에 떨어지는 내용을 갖다가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막아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캐쳐라고 아무나 안 친다고 될 수는 없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포수의 블로킹 방법입니다. 블로킹의 기본은 공을 몸의 중심으로 가져가 흡수하듯 앉는 것입니다. 이때 양팔을 겨드랑이에 붙여 공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자세. 주의할 점은 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턱을 들면 상체가 뻣뻣해져 공이 몸에 맞고 튕겨나가기 십상입니다. 공을 몸으로 맞기 때문에 몸의 각도 또한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포수는 앉은 자리에서 양옆으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이 크게 튕겨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몸을 45도로 틀어서 블로킹하면 공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의 방향과 바운드를 예측하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게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떤 방향은 있어야 되겠죠. 주자가 있다면 공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실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블로킹 자세는 또 다른데요. 주자가 1루에 있다면 송구를 위해서 공을 몸의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주자 2루 상황, 추가 진루를 막기 위해 공을 몸의 왼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주자가 3루에 있다면 무릎을 땅에 찍든 양발을 뒤로 빼든 막기 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수는 되도록이면 맞춰줘야 돼요.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돼요. 투수가 던지는 공뿐만 아니라 야수가 던지는 공도 받아내야 하는 포수. 야수의 공은 홈승부로 연결됩니다. 실점을 막는 최후의 저지선이죠. 저는 지금까지 밀린 적이 없습니다. 브로킹 하나는 저는 야구를 못했는데 그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브로킹 하나는 잘해가지고. 해태왕조 시절 안정적인 투수 리드와 뛰어난 홈 블로킹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포수 장채근. 해태 주력 포수이자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죠. 1988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우승 3연패를 달성한 해태 타이거즈. 그 안에 포수 장채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다는 말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공 오기 전에 막고 있었어요. 포수 그 책임감 때문에. 공이 안 하든 난 여긴 지킨다 이런 무슨 좀 무식한 야구지. 옛날엔 그랬어요. 여기를 일단 막아놓고 그다음에 공 잡았어요. 그러니까 공 오기 전에 까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자들은 뛰어왔는데 막고 있으니까 까고 들어가는 거죠. 홈플레이트는 실점을 막아야만 하는 포수와 득점을 올려야만 하는 주자의 집념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포수는 온몸을 방패 삼아 홈을 지켜냅니다. 저도 뭐 캐치하면서 많이 다쳐봤는데 보기는 뭐 그림은 잘 나와요. 꽉 부딪히고 그냥 먼지 확 하고 쫙 일어나는 게 멋있는데 그 선수들은 죽어요.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이 샌드백 있지 않습니까? 샌드백을 이렇게 어떤 반동이라 해야 되죠. 이게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누가 옆에서 샌드백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치는 그 정도의 통증이 있거든요. 예, 이게 그때는 안 아파요. 근데 이제 떡아웃 들어가면 진짜 아픕니다. 경기하다 보면은 잊고 하거든요. 근데 경기를 끝나고 샤워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몸이 이제 녹초가 되죠. 힘들어서 이제 골반이랑 무릎, 허리, 목부터 다 막 쑤시고 누구한테 이렇게 맞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많이 받죠. 예. 부상을 줄이기 위해 홈 블로킹에도 기본이 있는데요. 우익수 혹은 중견수가 홈으로 송구를 한다면 홈 베이스의 한쪽을 비우고 기다리다 왼쪽 다리 보호대로 베이스를 막습니다.
달려오는 주자를 위해 홈베이스를 비워두고 공을 받자마자 왼쪽 다리로 베이스를 막으며 태그. 만약에 공이 좌익수 쪽으로 간다면 몸을 틀고 기다리다 오른쪽 다리 보호대로 베이스를 막아냅니다. 타구가 좌익수 쪽으로 날아가자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송구를 기다리는 포수. 공을 받자마자 오른쪽 다리 보호대로 홈베이스를 막아냅니다. 주자와의 힘 대결에서 버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1루 쪽으로 쏠린 송구라면 왼쪽 다리로 베이스를 막습니다. 주자 2, 3루 상황에서 맞은 적시타. 포수는 왼쪽 다리로 베이스를 막은 채 1루 쪽으로 쏠린 송구를 잡아 미트만으로 주자를 태그합니다. 홈 블로킹의 정석이죠. 하지만 늘 이론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실제 경기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데요. 어차피 대비하고 부딪히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다쳐요. 근데 멍하니 있다 다치고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오면 어차피 같이 부딪히면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칠 일이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걸 자제를 시키더만요. 뭐 현대 야구가 워낙 힘들이 좋아져가지고 웨이트도 많이 하고 이가 이제 부딪히면 그 쎄 부딪히다 보니까 부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제를 시키고 저는 그건 찬성이라고 봅니다. 강한 어깨, 빠른 발 동작, 다양한 요령. 하지만 좋은 포수가 되기 위해선 보다 세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타자를 상대하는 요령. 프레이밍은 공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조금 낮지 않았나요? 분명 공은 스트라이크 존 아래로 떨어졌지만 포수가 손목을 부드럽게 이용해 존 안으로 끌어올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스트라이크 존 선에 걸친 것처럼 말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베테랑 심판한테는 만약에 미트질을 갖다가 뭐 이렇게 현란하게 하면은 뒤에서 발로 퍽 차지. 나바로 스트라이크 하나라도 늘리려고 절묘하게 미트를 움직이는 포수와 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심판의 치열한 싸움. 마무리된 투앤원. 포수들이 손기술, 프레이밍을 연마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원바운드 된 공은 아무리 프레이밍이 좋아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수 없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볼을 스트라이크 만드는 기술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은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아래로 끌어내려 잡는다면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든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선수를 가리키는 건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미트질을 잘못해가지고 볼로 만드는 그런 선수들을 방지하는 거죠. 2014년 준 플레이오프 2차전. 1차전에서 승리한 LG가 승기를 잡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경기. 9회 말 선두 타자에게 던진 결정구는 몸쪽 낮은 곳을 파고드는 직구. 포수 최경철이 약간 낮은 공을 자연스레 끌어올려 스트라이크로 만듭니다. 두 번째 타자는 뚝 떨어지는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 포수 최경철의 프레이밍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뭐 반대적으로 타격을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어떻게든 하나 맞고 어떻게든 잡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프레이밍은 경기에 나비 효과를 줍니다.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포수는 한 시즌 평균 230점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0점이 1승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니 포수의 손놀림만으로 팀의 승리에 2, 3승을 보탠다고 볼 수 있겠죠. 잠실 야구장에는 포수의 프레이밍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트랙맨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실에서 1000개 이상의 포구를 기록한 두산과 LG 포수 4명을 평가해 봤는데요. 규정상의 스트라이크 존보다 좌우가 넓고 세로가 짧은 실제 스트라이크 존을 기준했을 때 최경철의 경우 존을 벗어난 106개의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냈습니다. 평균 포수에 비해 36개의 스트라이크를 더 만들어낸 셈이죠. 이를 산출해보면 최경철은 프레이밍만으로 1승을 더 챙긴 건데 덕분에 투수는 마음 놓고 공을 던질 수 있었겠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을 들게 되는 거예요. 아, 저쪽 코스까지는 심판이 잡아주는구나. 아, 오늘 포수의 캐칭이 좋구나. 마음 놓고 던져도 되겠구나.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죠. 투수한테.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다 보면 그날의 게임을 좀 더 편하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신호지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죠. 강하게 날아와 포수 밑에 꽂히는 공. 프레이밍은 결정적인 순간 더욱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일 때가 문제지. 박빙 게임에서 1대1 게임에서 1점차 게임에서 미트질 하나가 스트라이크를 잡았다 놓쳤다 하면은 2015년 4월 26일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 7회까지 6대2로 앞선 LG. 하지만 마무리 봉중근의 부진으로 어느덧 점수는 7대3. 1-4-2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온 이동현. 하지만 이미 흐름을 탄 NC 타자들의 강세는 계속됐는데요. 어느새 점수는 단 1점 차이. 9회 말 2사 말루. 타석엔 NC의 간판 타자 나성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 스트라이크 하나면 이대로 승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미트질을 성공시킨 최경철. 최경철의 특급 프레이밍이 경기를 승리로 지켜냈습니다. 자신감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어렸을 때 훈련량이 어마어마하게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진짜 도망가고도 싶고 하기도 싫고 너무 아프고 몸도 아픈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현역 시절 포도 대장으로 불렸던 박경환도 수없이 연습한 기술. 승패를 좌우하는 0.1초의 법칙. 도루 저지입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주자들은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뜁니다. 도루 저지는 2루를 지킬 뿐 아니라 아웃 카운트까지 올려주는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자가 아웃이 되면 이제 문상에 주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1루에서 2루를 훔치는 도루의 성공률은 70%를 넘어야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포수의 도루 저지율은 30%가 돼야 실점을 막을 수 있죠. 도루 저지율 3할의 포수를 좋은 포수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도루는 득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비하는 포수 입장에선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캐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깨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어깨만 강한 사람을 지금 자꾸 어깨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강하게 던지는 것만으로는 도루 저지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포수들은 도루 저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루로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야구가 이 송구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아까도 포수 던거 봤지만은 막 원바운드 던지고 이게 정확히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투수도 빠르게 또 할 수도 없고. 왜? 자기 몸 투구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포수가 2루 송구 연습을 하는 이유. 실제 경기에서 도루 저지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루 저지 실패로 한 베이스를 내준 것이 곧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지나치게 포수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주자의 스타트는 투수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거마저도 상호간에 소통적인 내용으로 빠른 주자이니까 네가 좀 빨리 행동을 해줘 라는 개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 의사가 전달되고 100m를 12초에 달리는 선수라면 골배암입니다. 맨 처음에는 포수를 하면서도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프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33살 정도 되니까 내 생각에 그때부터는 야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포수를 그라운드의 야전 사령관이라고 부르는 이유. 포수는 투수의 구종과 코스를 비롯해
야수의 수비 진영, 커트 플레이까지 덕아웃에서 시작된 사인을 그라운드로 전달합니다. 감독, 코치, 투수, 야수들에게까지 사인을 받고 보내야 하는 포수. 헷갈리지는 않을까요? 헷갈리는 건 없어요. 그래도 포수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투수 사인 이렇게 해서 몇 번 사인이 있지. 수비 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사인이 있지. 100%면 1루, 3루 뛰어들고 2루 포스터가 1루 가고 유격수 3루 가고 이런 사인이 하나하나 다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 처음에 프로가. 헷갈리면 일단 땅을 보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처음은 생각하고 그래도 많이 헷갈린다. 그러면 타임하고 피치한테 올라갑니다. 진짜 예를 들면 제스처를 막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건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제스처를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 앉기 전에 하는 제스처가 그게 진짜예요. 포수가 보내는 암호, 사인의 기술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은 재작년과 다른 지금 이 구속에 그렇죠. 포수에겐 생명선과 다름없는 손가락. 손가락으로만 사인을 보내야 하기에 그들만의 암호는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오고 떨어지는 변화구 참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패턴을 조합해 사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3번 맞으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사인 뭐 해가지고 그런 사인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들키는데 그것마저도 들킬 때가 있어요.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만든 이유, 당연히 타자를 잡고 승리를 얻기 위함이죠. 포수와 투수는 사인을 통해 다양한 구질 중 타자를 상대할 한 가지를 고릅니다. 강력한 피차 있으면 캐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피차가 강력하니까 타자한테 뭐 압도하면은. 근데 그런 피차들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타자를 잡기 위한 포수의 두뇌 싸움, 바로 볼배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대다수 피차들이 135km에서 145km 사이에 그 10km 안쪽에 있는 피차들인데 이 눈에 너무 많이 타자들이 이제 그 스피드는 익혔어요. 그러니까 피차들이 살라고 커브 던지다가 이제 그다음에 슬라이더 던지다가 젠지약 갔다가 투심 뭐 여러 가지 변화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섞느냐가 캐차가 중요한 거야. 상대 타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포수의 볼배합은 경기 시작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수들한테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포수가. 더 중요한 건 투수들 더 편하게 던져주고 더 안타 하나 안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타자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술. 하지만 볼배합이 어려운 건 여기엔 정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투수와의 신뢰, 그리고 포수의 경험입니다. 완봉을 시켰어요, 오늘. 그런데 그날 완봉을 시키는데 이 카브 변화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그래서 4일 쉬고 5일 때 또 선발 나왔을 때 투수는 그 변화구를 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구가 그때같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볼배합의 정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유효한 패턴은 존재하는데요. 포수는 먼저 느린 공을 요구합니다. 잠시 타자가 방심한 사이 이번에 빠른 공으로 승부합니다. 높이 조합이나 상하 조합. 포수는 타자의 약점을 미리 분석해놓고 그에 맞는 볼배합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무조건 승리를 부르진 않습니다. 투수는 그걸 자꾸 승부구로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그 전에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포수가 빨리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을 가서 바꿔주고 오늘은 그 볼보다는 몸쪽 싱카가 잘 든다. 이걸로 승부를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투수를 달래주고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3차전 많은 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한 볼배합과 투수 리드로 박경환 선수를 뛰어넘을 포수는 없다고 평가합니다. 박경환은 타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볼배합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볼배합은 섬세함에서 출발합니다. 타석에 들어올 걸음거리부터 봐요, 저는. 네, 타석에 들어왔을 때 걸음거리가 걸음이 빠르다, 좀 느리다,
고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개가 정면을 보고 들어오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 그럼 뭔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었어요. 상대의 컨디션을 통해 직구를 노릴 때는 변화구를 노릴 때는 직구를 던집니다. 참아내는데 진감용 원쓰리까지 몰려요. 그리고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박경환의 볼 배합은 더욱 과감해집니다. 박경환은 어떻게 이런 볼 배합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 박경환이는 이렇게 하면 뭐 하면은 뭐고 뭐 하면은 뭐고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밑그림을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현장에서 그거를 응용을 못하면 이 밑그림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박경환의 볼 배합은 상대의 예측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총으로 바깥쪽 승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볼 배합은 투수의 컨디션과 타자의 행동을 철저히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물인 것이죠. 스윙 삼진 경기 끝. SK가 4대2 승리, 3연승 질주. 초구를 딱 던져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딱 오는 거예요. 볼 하나만 딱 던지고 나면 그러면 볼 하나로 인해서 그 다음 로케이션이 딱딱딱 나오기도 되고.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공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투수와 포수의 신경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변수까지 감안할 포수의 마지막 기술이 필요합니다. 포수는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투수가 잘 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안 될 때는 이 친구가 왜 안 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저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야구할 때만큼 그걸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제가. 투수도 가서 달래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베이스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3.3초.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를 거쳐 2루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역시 3.3초. 3.3초의 승부. 쉽지 않겠죠? 미국도 그렇지만 1초 80의 기준을 잡아요. 캐쳐가 공을 잡음과 동시에 세컨에 정확하게 던져지는 그 송구 시간이 팝타임이 1초 80. 연습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경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2초. 여기서 뛰어난 포수를 가리는 기준 하나가 등장합니다. 포수가 2루로 공을 던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바로 팝타임이죠.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뺏겨버리면은 일단은 어차피 그 안에 주자가 그 몇 초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초를 뺏겨버리면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적게 되죠. 주자 뜁니다. 2루 쏩니다. 2루에서 보통 수준급 포수에게 팝타임은 2초 이내 최소 1.8초가 요구되는데요. 투수에게서 공을 받자마자 2루로 공을 던지는 과정이 2초 안에 완료되어야만 주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도루 저지가 뛰어난 포수들은 대체로 2초 이내 팝타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투수의 공을 받으면 간결한 동작으로 공을 뺀 후 강하고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포인트. 무려 4할에 가까운 도루 저지율로 2015 시즌 도루 저지율 1위에 빛나는 삼성의 주전 포수 이지영. 일 년 만에 도루 저지율을 1할이나 상승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체중 감량. 몸이 가벼워져 송구도 빠르고 정확해진 건데요. 팝타임이 짧을수록 도루 저지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포수들은 팝타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이건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뛰는 주자들에 대해서 제가 대처가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이 푸드웍이라고 봐요. 이 푸드웍이 다리가 얼마큼 빠르냐에 따라서 이 어깨 공 던지는 거는 사실 공 잡아서 이거 올리는 거는 이건 0.01밖에 안 돼. 이거는 얼마 안 돼. 이 스텝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 야수가 타구에 대처하는 발의 움직임, 좋은 수비의 기본이라 불리는 푸드워크.
포수의 경우 투수로부터 받은 공을 2루로 던지는 과정에서의 발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푸드워크를 얼마나 빠르고 간결하게 하느냐에 따라 팝타임도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한 논리겠죠. 이주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못 잡을 것 같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좀 좋죠. 이제 딱 앉았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가. 주자의 도루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2루에 던지려고 이제 스텝을 하지 않습니까? 스텝을 할 때 그 주자가 뛰는 게 보여요, 눈에. 먼저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 그때 얼마만큼의 이걸 정확하게 던지느냐 아니면 주자를 보고 이게 좀 급해져서 서두르냐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야스리 도루 할 때 미국식으로 오른쪽으로 스텝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공 잡기 전에 스텝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 옛날에 공 잡고 스텝하고 던졌는데 지금 공 잡기 전에 스텝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 그다음에 빵. 그게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워도 해야지 뭐 어떻게 뛰는데. 소위 안좌싸로 유명한 조인성은 2루 송구 시간을 줄이고자 푸드워크 시간을 아예 없앤 채 앉아서 던지기도 하는데요. 도루 실패. 포수가 투수의 견제로 잡아내는 주자가 아닌 포수가 주자를 포수의 견제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만들어낸 약 5할 때 4할 이상 5할 때의 그 도루 저지율은 이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앉아서 도루 저지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 꾸준한 연습과 정확성 덕분입니다. 보통 포수들은 서서 많이 던지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진기명기 이런 야구 TV를 보면서 앉아서 하는 거를 보고 나 흉내를 한번 내봐야지 했는데 그게 연습을 했던 게 가능하더라고요.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푸드워크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앉아서 공을 받아 2루로 던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도루 실패. 수족기. 어차피 이런 낮은 공 바운드나 변화구 왔을 때 캐칭해서 서서 던질 때 그 모션이랑 보다는 오히려 낮은 공을 앉아서 던지다 보면 오히려 그 초가 더 단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영명의 볼 카운트. 실제로 팝타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서서 던질 때의 팝타임입니다. 2루로 갑니다. 아웃입니다. 이번엔 앉아서 던질 때의 팝타임. 서서 던질 때보다 더 여유롭게 주자를 잡아냅니다. 보통 투수들이 주자 나가면 타자보단 주자를 신경 쓰기 때문에 도루를 잡으려고 거의 직구의 패턴을 많이 가져가는데 저는 주자가 있건 없건 있을 때도 주자보다는 약간 타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타자의 볼배합을 읽으면서 변화구도 던져서 변화구를 앉아서 던지기 때문에 조인성은 도루 저지 하나로 타자와의 볼 카운트도 유리하게 가져가고 주자의 아웃 카운트까지 추가합니다. 도루 실패. 수족기. 현대야구는 각 구단에 엄청나게 발이 빠르고 센스가 있는 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동장이 변화되면서 공격적인 야구에 대한 형태로 변했잖아요. 근래에 들어서 3할 중반 이상 정도의 도루저주의라 그러면은 거의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빠른 주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강요를 할 수 없는. 2015년 6월 하나와 NC의 경기. 에이스 해커는 개인 최다승 타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NC 상대 4할 6푼 1리의 타율을 기록 중이던 김태규. 해커를 상대로 1회부터 3점 홈런으로 선취점을 얻어냈는데요. 1회 이후 득점을 하지 못한 한화는 8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맞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주문을 하거든요. 포수로서요. 한상과의 승부 몸쪽 깊숙했습니다. 해커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볼넷으로 득점권.
14년 만에 정상에 올라선 두산 베어스. 2015년 원볼 스타일 3구. 전무후무한 성적, 통합 4연패의 주인공 삼성 라이온즈. 구도 인천 야구의 부활을 이끈 SK 와이번스. 이들 팀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너 정신 차리라. 내가 너를 점수 50%라고 그러는데 너 정신 안 차리고 하면은 우리 팀 망한다. 양의지, 박경환, 진가병 모두 좋은 포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구는 절대적으로 포수가 강해야. 일단 야구 승패를 좌우하는 포지션은 피처 캐쳐예요. 야수들의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투수가 던질 공을 결정하는 포수. 바깥쪽 스윙.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라운드의 야전 사령관이라 부릅니다. 야구장에서 감독은 너라. 야전 사령관의 이런 명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 포수 한 명 때문에 그 팀의 모든 색깔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포수가 있는 팀은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수가 좋은 포수일까요? 기분이 많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요. 포수는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팀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고된 자리.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포수의 자질. 응용력, 창의력,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기술이겠죠. 기본적인 포수로서의 기술. 자, 홈에서 홈에서. 자신만의 무기가 없다면 험난한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포수의 비밀. 그들은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까요? 캐쳐. 포수는 섬세하다. 저는 그냥 타자 박경환보다는 포수 박경환이 좋아요. 네. 타자 박경환보다는 진짜 포수 박경환이라는 그런 앞에 네이밍을 딱 붙일 때. 야구 포지션 중 극한 직업이라고도 불리는 포수. 포수는 다른 야수들과 외관부터 다릅니다. 각종 보호 장비로 온몸을 무장해야 하는데요. 착용 장비 무게만 무려 3kg에 육박합니다. 포수 박경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타자 박경환 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3할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때 홈런왕은 해봤긴 해봤지만 그래도 포수라는 임무는 첫 번째 집안 살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디펜스거든요. 어찌됐든 팀의 안방을 지키기 위해 투수의 표적이 돼 공을 받아내는 포수. 공의 움직임에 따라 한 경기에서 수도 없이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타자의 뒤에선 유일한 수비수. 그래서 포수는 수비 범위와 부담이 높은 포지션인데요. 배경환이 뜁니다. 포수 배경환. 무거운 장비를 찬 채 홈플레이트 뒤쪽으로 날아오는 타구를 잡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것도 모두 포수의 역할입니다. 장비 무겁고 뭐 힘들고 땀 많이 나고 많이 다치고 많이 맞고 그래서 안 한다지만 이 다른 위치에서는 절대 못 느낄 수 있는 진짜 그 포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희열. 저는 다시 태어나도 포수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강력한 공에 방망이 한번 휘두르지 못하는 타자들. 뛰어난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넘나들며 타자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투수 몫일까요? 네, 역시 야구는 투수 경기고 투수가 승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데 포수가 공을 못 잡아준다면, 포수가 공을 못 막아준다면, 포수가 생각이 없이 그냥 사인을 부른다면 프로야구 최고라 불리는 투수조차 어쩔 수 없는 것. 바로 실책입니다. 투수가 아무리 위력적인 공을 던진다 해도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한다거나 빗나간 송구로 점수를 내준다면 경기의 흐름은 상대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포수의 미스플레이는 투수를 흔들리게 하고 실점과 직결됩니다. 난 죄송한 마음이 크죠. 선수로서, 프로 선수로서. 이만큼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자책하면서 막 거기서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포수는 엄마다. 집에서 살림 제대로 못하면은 여기 있는 거느리고 있는 자식 다 죽을 수 있다. 공은 뒤로 빠졌습니다. 3루 주자 득점. 실책은 경기를 허무하게 내줍니다. 그래서 포수는 확실한 기본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좋은 포수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신체적인 조건 상황에서는 튼튼한 하체, 그리고 공을 잘 잡을 수 있는 캐칭 방법,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 강한 어깨, 이루나 강루에 자신이 송구해서 주자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스피드, 다양성의 신체적인 조건이 필요하고요. 인사이드 웍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투수가 가지고 있는 구종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은 공을 갖다가 무기로 활용할 수 있고. 좋은 포수의 강력한 첫 번째 노하우. 프레이밍이 승수에 미치는 영향. 두산과 NC의 플레이오프 3차전. 3회 초 NC의 1번부터 4번까지 이어지는 좌타 라인에 막혀 위험에 처한 유이관. 강타자 테임즈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스트라이크 존에서 약간씩 벗어난 공은 연달아 볼이 됩니다. 심판들하고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팀하고 싸우는 이유가 볼 한 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볼 한 개 가지고 차이가 들어갔느냐 나갔느냐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건데. 3-1의 볼 카운트. 스트라이크가 절실했던 상황. 결국 유이관은 적시타를 맞고 마는데요.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기술. 프레이밍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약간 벗어난 공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하는 합법적 속임수, 프레이밍. 기술이죠.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특히 미트질이라 그랬거든, 우리 때는. 미트질을 잘하는 그 포수들은 심판을 많이 속였죠.